강원은 내가 해주라고 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윤핵관, 내란죄 피고인의 핵심 관계자들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도리를 말하며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내란을 10개월 앞둔 지난해 2월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이 MBC의 주요 방송 송출 시설을 시찰한 뒤 건물 설계 도면까지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방사 제1경비단은 12월 3일 국회에 출동했던 내란의 핵심 부대였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MBC를 찾아와 설계 도면까지 요구했던 걸까요? 조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수방사 제1경비단 병력 5명이 MBC로 찾아왔습니다. 테러에 대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테러 훈련이나 점검의 경우 항상 관할 구청과 소방서, 경찰서 등이 함께 해왔습니다. 군 병력만 따로 찾아와 시찰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매우 의아했습니다. 항상 군, 경찰, 소방서, 구청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이들은 특히 방송을 최종 송출하는 시설인 주조정실과 부조정실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주조정실과 부조를 다 정찰했습니까? 네. 주조정실이 차단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네, 바로 방송이 중단됩니다. 수방사 병력은 이어 4억 설계 도면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방사가 도면을 요구한 것도 역시 처음입니다. 저희가 도면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내부의 어떤 단전 단수와 관련돼서 중요 시설들의 모든 점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에게 MBC 등 주요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요청했다고 공소장에 밝힌 바 있습니다. MBC를 찾아온 수방사 제1경비단은 내란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수호신 TF의 핵심입니다. 수호신 TF는 지난해 2월 구성됐습니다. 수방사 제1경비단은 계엄을 한 달여 앞둔 10월 29일엔 북한 도발에 대비한다며 국회에 전기를 공급하는 여의 변전소를 점검했습니다. 12.3 내란 당일엔 국회에 출동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습니다.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수방사가 MBC의 설계 도면을 요구한 직후인 작년 3월, 이번엔 특전사가 나서서 국회와 MBC 등 중요 시설의 헬기 투입 장소를 점검했습니다. 여소야대를 만든 총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은 더욱 부인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특정 언론사를 표적심의하려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민원을 넣게 했다는 민원사주 의혹. 류 위원장은 내부 고발이 나온 지 1년이 넘도록 민원인 명단조차 보고받은 일이 없다며 부인해왔는데요. 오늘 방심위의 한 간부가 자신이 직접 류 위원장 동생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걸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먼저 이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작년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정부의 비판적 보도를 자주 했던 언론사들이 집중 표적이었습니다. 심의 결과 MBC 등 여러 방송사에 각각 수천만 원대 과징금이 부과되는 이례적 중징계가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민원인들이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란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초유의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류 위원장은 민원인 명단을 보고조차 받은 일이 없다고 했고 방심위 간부들도 거들기 바빴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과 등등이 해당 심의 넣은 거 알고 있었죠? 등등까지는 모르고 그렇게 이제 보고 문서를 제가 받았는데 그 민원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께 보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 사실을 부인해왔던 이 간부는 오늘 국회에 출석해 기존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민원인 중에 류 위원장의 쌍둥이 동생이 들어있다는 걸 직접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류희림에게 보고하러 갔다는 여러 정황이 있고 보고하러 갔죠?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고했습니까? 네, 보고했습니다. 당시 류 위원장으로부터 잘 찾아냈다는 칭찬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보고하러 갔다 와서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극찬했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허위 진술을 한 뒤 류일임 위원장에게서 잘 챙겨주겠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권익위 조사에서 류일임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뒤 장경식 단장에게 류일임 위원장이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라고 두 차례 말한 일은 있습니까? 네, 미안하다 이런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진술을 스스로 바꾼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그 양심의 가책과 심적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은 있는 사실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싶었고요. 류 위원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언급할 수 없다며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오전 중 방심위 사무실을 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가권익위원회는 류일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방심위 간부의 양심 고백으로 전면 재조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류 위원장이 아닌 제보자 수사에만 속도를 낸다는 비판을 받았던 경찰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어서 이재욱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사실은 지난 1월 류일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가족 등의 민원을 사전에 알았다는 걸 확인하기 어렵다며 조사 착수 6개월 만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방심위의 셀프 조사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을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상 사건 종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방심위 간부가 류 위원장에게 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민원을 넣은 사실을 알렸다고 양심 선언을 하면서 류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조사 결과가 지금 오늘 증언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못 느끼세요? 증언을 저희한테 오늘 다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의 조사에 있어서 이런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면은 명확하게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지켜야 할 회피 의무를 위반하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수 있고요. 국회에서도 즉각 전면 재조사 요구가 나왔습니다. 네, 재조사하세요. 관련 사건 재조사하세요. 방심위 차원의 조사하십시오. 방심위도 일하라고요, 감사실장님. 네,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 제보자를 확인하겠다며 두 차례나 방심위를 압수수색했지만 지난해 1월 고발된 류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난달에야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한 게 전부입니다. 공익신고자를 색출해서 처벌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도둑이야 외쳤더니 외친 사람을 지금 잡아가겠다고. 경찰은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며 사실상 사건 종결을 시사했지만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이 나오면서 추가 수사는 불가피해졌습니다. 방심위 노조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실이 명명백백 밝혀졌다며 이대로 사건을 종결하면 국가기관들이 류 위원장의 범죄 은폐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류일임 방심위원장이 미국 구글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책상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는 것도 류 위원장과 관련된 또 하나의 논란이죠. 당시 구글로부터 불법 콘텐츠의 신속 삭제를 약속받았다고 한 방심위의 홍보 자료 역시 진위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양심 고백에 나선 방심위 간부는 구글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고 류 위원장의 방미 성과 부풀리기였다는 걸 시인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미국 방문 도중 구글 부사장과 면담했습니다. 방심위는 이 자리에서 불법 유튜브 콘텐츠를 최대한 빨리 삭제하겠다는 약속을 구글로부터 받아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구글 코리아 관계자들이 방심위를 항의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며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자신은 약속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유튜브와 관련해 확약을 한 기억도 없다는 구글 부사장의 편지까지 공개됐지만 류 위원장은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희들한테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어떤 실정법에 위반되거나 그런 방통위가 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삭제하겠다는 약속을. 오늘 국회에서 양심 고백에 나선 방심위 간부는 당시 국제협력단장 자격으로 미국 방문에 동행했습니다. 구글은 약속을 한 사실이 없고 사실은 류희림 위원장이 건네준 보도자료 초안에 약속이란 표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사장이 불법 유해 유튜브 콘텐츠를 신속 삭제 차단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프라미스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고 또 이제 위원장께서 이제 저희한테 보내준 초안에는 이제 약속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류 위원장이 구글 면담 때 책상을 내리치며 언성을 높였던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부사장 면담 때 민망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었죠. 류희림 위원장이 언성을 높이고 손으로 테이블을 쳤잖아요. 맞죠? 그 이제 부사장이 그 신속 삭제에 대해서 좀 확실한 확약을 하지 않으니 MBC는 오늘 류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넣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장제원 전 의원이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며 국민의힘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소인 측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걸 입증할 증거가 있다며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했다고 밝힌 가운데 조만간 장 전 의원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장제원 전 의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은 지난 1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장제원 당시 부총장 비서였던 피해자는 선거 준비 과정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술자리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중간에 기억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 호텔 방 안이었고 장 전 의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신은 2차 술자리까지 기억나는데 전화기를 확인해 보니 호텔에서 3차로 와인바를 들러 방으로 온 것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어 가해자가 장 전 의원임을 입증할 근거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는 장제원 전 의원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장 전 의원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왜 말도 안 하고 갔느냐, 빨리 전화 달라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피해자 측은 또 사건 직후 괴로워하며 출근도 못하던 피해자에게 장 전 의원이 2천만 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전 의원의 변호인은 장 전 의원이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장 전 의원 본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거짓 고소라고 주장하며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갑작스럽게 고소한 건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또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당을 잠시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술자리 상황이나 돈을 건넸는지 여부, 이후 국회 보좌진으로 채용했던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쳤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장 전 의원 측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자신이 언론계의 선배라며 기자들에게 내란이란 표현을 확정적으로 쓰지 말라고 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인데요. 오늘은 국회에 나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사에 대한 각종 규제 권한을 행사하면서 사실상의 보도 지침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월 직무 복귀 당일 출입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뜸 내란이란 표현을 인용부호도 없이 쓰는 건 마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고위공직자가 보도 지침을 내린 셈이란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 나와서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언론계 선배로서 12.3 내란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발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범 또는 모든 언론을 계엄사가 통제한다는 위헌적인 포고령과 MBC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시도 정황까지 드러났지만 이 위원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란이 입증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12.3 계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소 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일을 엉뚱하게 방통위 2인 체제 파행과 연결짓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직무에 복귀한 건 2인 의결의 위법성이 해소됐다는 겁니다. 판단들이 다 2025년 1월 23일 이전에 나온 판단들입니다. 그러나 헌재의 탄핵 심판과 법원 재판은 서로 독립된 사법 절차이자 판단의 핵심 쟁점도 다릅니다. 처분과 관련된 어떤 유무효를 다투는 것하고 이제 그 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다투는 것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상임위원 정원 5인의 방통위에서 대통령 추천위원 2명으로만 이뤄지는 의결에 대해 법원은 여러 판결을 통해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국경제인협회를 만나 이른바 실용주의 행보를 이어나갔습니다. 민주당 대표가 한경협을 만난 건 거의 10년 만인데요. 당내에선 비명계가 이 대표를 견제하며 개헌론을 제기한 가운데 이 대표는 재작년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일부 의원들이 검찰과 내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이 악수를 나눕니다. 양측의 만남은 한경협의 전신인 전경련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기 전인 지난 2015년 9월 이후 거의 10년 만입니다. 공개적으로 만난 게 10년 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마침 옛날 차였던 여자친구를 만난 그런 느낌입니다. 이 대표는 민간 산업에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거센 K-엔비디아 지분 투자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국부펀드든 국민펀드든 아니면 국가의 지원을 넘어서서 국가적 차원의 투자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야 될 겁니다. 비공개 회담에서 한경협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넣도록 타협해달라, 부작용 우려가 큰 상법 개정안을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출연한 한 유튜브 방송에서는 당내 비명계 인사들을 겨냥한 돌발 발언으로 파문이 일었습니다. 재작년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2차 표결 당시 일부 의원들이 검찰과 짜고 자신의 체포에 동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당내 일부하고. 증거는 없고 추측일 뿐이라고도 했는데 당 안팎으로 논란이 커지자 이미 지난 일이고 모든 힘을 모아 혼란을 극복해야 한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며 정치개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제7공화국의 첫걸음은 개헌이라며 개헌론을 띄웠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회경제, 지역균형 등 5대 빅딜을,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꺼내들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그날 밤 계엄을 막지 못하면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판단해 국회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 콘서트로 공개 행보에 돌입하며 밝힌 입장인데 다만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과 명확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요. 이런 한 전 대표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을 망쳐놓고 양심이 없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북 콘서트에는 1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았습니다. 대부분 친한계 의원으로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장관이 국회 토론회를 찾았을 때와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관으로 향했던 이유에 대해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였다고 했습니다. 이날 밤으로 안 막으면 유혈 사태 난다. 주식시장 안 열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만 보였어요. 한 전 대표는 비상계엄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면 해제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다급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설명이었지만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 탓이라는 여당의 주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게 맞냐 아니냐로 가게 되면 이 계엄은 해제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계엄이 옳으냐 아니냐라고 된다면 이 계엄을 당장 해제할 수가 없죠.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면 계엄을 할 거고 자신은 안 할 거라고 주장했는데
뚜렷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계엄령을 발동해서 사법부를 눌러버릴 거라고 예상하실 수 있어요? 이 대표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조기 대선이 열리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당을 망쳤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당을 이래 망쳐놓고 양심이 있어야지.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해놓고 뭔 쓸데없는 소리야. 그런 거 묻지 말아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부산을 찾아 개헌 이야기를 꺼냈고 대선 출마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다며 진전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선관위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연일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선관위 특혜 채용 문제를 기이하게 연관짓는 극우 세력의 공격이 계속되자 잘못에 대해선 거듭 사과하는 모습인데요.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제도 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고위직 직원과 자녀가 37명에 이른다는 감사원의 감찰 결과가 나오자 2년 만에 다시 고개를 숙인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동시에 같은 날 감사원은 마치 항변하듯 선관위의 채용비리 감찰 결과를 내놨습니다. 정치권에선 감사원이 못한다면 선관위는 누가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 논의가 시작됐는데 국민의힘은 즉시 특별감사관을 예고했습니다. 특정 사건을 한시적으로 수사하는 특별검사처럼 특별감사관을 임명해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를 감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적발한 채용 비리는 2022년 이전에 벌어진 일들로 이미 일부 관련자들은 재판을 받고 있고 선관위 차원의 조치도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여당은 채용 비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을 연관시켜 공세를 폈고 선관위는 두 사안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게 지금 직원 채용 비리하고 관련이 깊습니까?